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난 시민방송은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을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보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국민께 알리고 영상으로 남겨 당선 후 반드시 실천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얘기해 주실 분은 이우규 후보님? 네, 후보님이라고 하죠. 네. 네, 올해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올해 6월 3일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신 이우규 후보님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길을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치로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합심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하는 2026년이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제 춥다 보니까 네. 예전에 윤석열 탄핵이 안 돼가지고 현재에서 이게 계속 좀 오래 좀 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도 우리 전북 혁신회의에서 같이 이렇게 단식을 할 때 한 14일 할 때 그때도 이제 좀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은. 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정치에서도 우리 전북이 계절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잘 했는데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운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지역 경제 문제니 인구 소멸이니 지방 분권화 문제 등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극복할 만한 이런 그런 정치적 행위, 실질적인 활동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난구 이제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고 항상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물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마음에 착 온다든지 체감한다든지 이러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늦어도 각 읍면별로 또 진안군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하고 잘 어떤 것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일단은 소통, 대화가 먼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정치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방자치화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연초방문이라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예전에 간선 때 했던 업무를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 사실은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군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연초방문이나 이런 걸 하려면 예를 들어 북이 와서 얘기를 하면 예산 쓰기 전에 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죠. 북이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고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2026년도 예산 다 편성됐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도 관주도로 우리가 뭘 하려니까 들어라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매우 형식적인 절차죠. 그렇죠. 예. 형식적 절차도 아니라 통보 같은데요. 네. 통보. 그렇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실제로 지역에 필요한 건지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결과들은 어떨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그냥 통보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제 말로는 다 주민 주권을 강화하자, 주민의 주권대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종 권한을 이제 정치인이 가지면서 권한을 그냥 우리가 행사하려니 들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대상화시키는 그냥 대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의 지도를 받아야 될 지도 대상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정치, 특히 지방 정치가 잘 안 바뀌어요. 좀 전에 주권자 말씀을 하셨는데 주권자들을 지금 한 6, 7개월 다니시면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주권자들께서는 우리 후보님에게 뭘 요구하고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그렇죠. 세대별로, 계층별로, 직업별로도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은 요양원 가고 싶지 않다. 요즘으로 말하는 현대판 고려장애인 요양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또 기본소득이, 국가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이 이제 안 돼가지고, 기본소득에 관련된 사항도 좀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시장 보면 시장이 사실은 너무나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영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장사가 안 되는 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진안 같은 데는 저녁은
안 하는 또 가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만 영업을 하고 저녁에는 영업을 해봐야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경제가 악순환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청년들의 문제는 주택 문제 또 자기 직업이 불확실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 요구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하나씩 잘 뭐 어떤 걸 하나를 해서 이 정치가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좀 더 나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뭐 요즘은 자고 나면 강산이 변하는 그렇죠. 뭐 시대가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그 과거의 방식으로 지방 정치를 이끌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도 한 10년 정도 미래는 내다보고 군정에 대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지난해 10년 미래 어떤 세상이 됐으면 좋을지 이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지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좀 뭐 기업이 큰 기업이 와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일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배려받고 사회적 인식이 좀 잘 되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면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또 많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가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진안이라고 하는 적은 지자체는 좀 더 고급스러운 사회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복지를 일명 얘기하면 퍼주기식 복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당성이 없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냥 퍼주는 그런 정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밀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복지가 국가에서도 하지만 지방정부가 우리한테 맞는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세분화하고, 그러면서 그게 우리 지방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를 얼만큼 배려하는 사회가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잘 되면 그런 거에 맞춤에 일자리도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일자리가 그전에는 복지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또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복지에 대한 지자체장의 기본적인 철학, 인식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군수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진안이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지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지역의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환경들은 어떻게 변화될지 이런 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힘을 줘야 될 산업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좀 두리뭉실한 거 아니냐 다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문별로 이건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구상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정부를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우리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좀 불편하지 않는 행정 아직도 불편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잘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불편 없는 행정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지자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충분히 지속적으로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그렇게 소통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도 또 수정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완벽한 게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인구가 24,000-2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한 지방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식 전환만 잘 되고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잘 소통되고 또 중간 지원적들하고 사심을 잘 정리가 되면 우리 진안구는 인구가 좀 더 줄더라도 훨씬 더 나은 지방정부가 될 걸로 저는 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부연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직접 민주주의는 맞아요 지금도. 그런데 공무원이 대리해서 행정을 하고 정치인들이 대리해서 결정을 하고 의원이나 검사들이 이게 우리 국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들이 직접 전달되고 정책으로 세워지고 실행되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우리 국민들이 군수의 머릿속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를 세세하게 알아야 거기에 참견도 하고 뭐 요청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메일에 가려져 있어요.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군수도 자기들 머릿속을 누가 엿볼까 봐 꽁꽁 싸매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민주주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근데 저는 여러 정책이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민자치회를 하여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주민자치회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권의 가장 선봉에 있는 데거든요. 지역에서 지역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모든 거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나 책임 같은 것도 사실은 막중하게 져야 돼요. 행정은 주민자치회가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어요. 터덕거리기도 하고 안 해본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진행되고 시간이 가고 정착이 되고 또 민주교육도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그런 교육을 꾸준히 병행하면 처음에는 이게 좀 터덕거리고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 정착되면 그 대나무 군이 뭐 이렇게 확 올라오듯이 그렇게 예를 들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은 이제 계속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많은 제도들은 정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지금도 주민자치를 얘기하면서 제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측 가능하다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논의, 토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하고 갈 건지,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이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해 들어가는 이런 풍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제도를 만든다고 그게 제대로 안착이 될 거냐. 지금 당장 4월달 보니까 돌봄을 법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동합 돌봄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사실은 모르겠단 말입니다. 통합돌봄의 문제는 근데 법이 3월달에 시행이 되기 전에 유예를 두고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이것을 이 통합돌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꾸준히 계획하고 소통해서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주천하고 진안으로부터 돌봄이 형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이걸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전부터 충분히 학습하고 해서 이걸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물론 하긴 했을 것 같긴 하는데 우리한테 이제 피부를 못 느끼는 거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진안군 같은 이런 지자체를 보면 행정의 권한이 비대하잖아요. 예산이나 모든 것이 크게 갖고 있으니.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대표는 군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의 대표는 정확히 의회거든.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에 하는 일이 잘 되는지 정확하게 잘 감시하고 균형 감각을 잘 가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저도 이제 뭐 의원을 해봤지만 그렇게 큰 소명을 가지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의회가 기본적인 역할이 어쨌든 비판과 견제,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짝짝꿍 돼갖고 법을 넘어서는 그런 뭐 결정도 내는 것들도 보고 이랬는데 참 바뀌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내 권한을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직무유기, 직무유기. 같은 정치하는 분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나 행정이 비리하다 보니까 행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게 정치가 가능하거든요. 의원이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군수가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이제 행정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면 개혁하기는 더 어려우고 모르는데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안군의 그 대중교통 무진장역에 그것부터 좀 혁명을 일으켜야죠. 저는 그 버스 공영화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명확히 좀 밝혀주시면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민간이 하는 사업자를 행정이 감독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무진장 여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운영비를 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대중교통이 편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 운영비를 거의 다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노동자한테 급여를 안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이 감독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이 문제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후보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저는 짐작을 하지만 좀 어쨌든 공영화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버스 서비스도 점점 이제 열악해지고 적자도 커질 텐데 민간 회사들도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교통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보거든요. 운전하는 게 불편해졌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면허증도 반납을 하고 대중교통을 타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없잖아요. 대중교통을. 행복콜 버스? 행복버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교통 편의를 좀 더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보고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통권의 문제는 이제 그 이동권의 문제고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투여되는 비용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이건 좀 심각하고 사실 곤란한 문제지요. 또 공영화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이제 그 세금으로 돈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말만 공영화가 아니지 우리가 사실 100% 운영비를 주고 있으면서 이미 공영화는 되고 있는데 시스템만 바꾸지 않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사실은 논의할 사항도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논의할 사항은 우리가 이 체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공영화를 지금 시스템으로 할 거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DRT로 할 거냐, 지선 간선제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서 가장 지역에 맞는 그 우리 주민들이 교통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같이 찾아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후보님께서는 어떤 진안을 그리고 그 가장 큰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은 불편 없는 행정을 하려고 해요. 행정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잘 받을 것인지 불편하지 않는 행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지금 이제 군수가 항상 이러시면 2층에 있는데 이제 1층으로 사무실을 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찾아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민원인이 가서 이제 원스톱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고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행정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불만 없는 복지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니까 이제 마을별로 가보면 어느 마을은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동네에 모여서 경로당에 불도 따뜻히 떼고 거기서 식사도 해 드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밥을 해줄 분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쌀이 이게 나오는데 어떤 동네는 부족하고 어떤 동네는 이제 안 해 드시니까 이제 떡을 해 드시고 이런 거거든요. 복지가 크게 복지가 아니고 수요자가 내가 필요한 것을 주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를 좀 잘 꼼꼼히 좀 잘 챙겨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여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러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분절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장애도 가진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렇게 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은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시니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많이 만들고 그래서 뭐 경로당에 청소하는 것들도 뭐 급여는 많지 않지만 한 달에 10시간? 10번? 3시간씩 10번 하면 한 30만 원 정도? 이런 것도 사실 일자리의 개념이고 또 그분이 가서 청소도 하니까 이제 건강권도 좀 나아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장애인이면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가족, 노인이면 노인들 당사자 그리고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라 가족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요구 말고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대변해서 하는 그런 요구들이라면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과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 좀 많이 들으셨으면 네, 그리고 그렇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줘야지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자꾸 밥만 주면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그 공약 얘기를 이제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경제, 복지, 교육, 청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내 임기 4년 동안 이거 한 가지는 꼭 하겠어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 뭐 하나 더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 표로 별로 연결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있죠. 그 주민자치 어떻게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화하고 토론해서 주민자치를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 11개 읍면이 바로 시행되지는 안 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우선 한두 개 읍면 준비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거기서 잘 되면 또 다른 데가 또 따라서 더 잘 할 거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 약자한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치 않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당선이 되면 인수위원회 때부터 그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시스템, 큰 틀에서 짜보려고 해요. 절달장애, 정신이체 이렇게 각분을 집에서 같이 있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들은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걱정은 자기가 뭐 이런 걱정이 아니고 나 죽으면 자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흡수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방찰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대상자를 케어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도 우리가 다 공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 지난 같은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공론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인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동반 자살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좀 빨리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니냐. 노인분들 많아지시니까 노인분들도 사실 장애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케어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분들의 그 가슴 아픈 얘기들도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좀 민주연회 때부터 정확히 로드맵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교육 문제도 한번 잠깐 언급을 좀 해볼까요? 지금 우리 지난 교육 심각하잖아요.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여건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작은 학교들이 지금 폐교 위기에 처해 있고 뭐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작은 학교에서 뭐 한두 명씩 있는 그런 학급들도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교육에 관련된 문제는 얘기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러니까 뭐 잘하면 된다. 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은 아니고 교육의 문제는 지역 주민과 학생과 또 부모하고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명밖에 없는 학교를 계속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작은 학교를 좀 살리려고 성수나 백운 같은 데에 연립주택을 12채인가를 져가지고 학교 학생 수를 좀 늘리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지속 가능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은 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의견이 다르죠. 무슨 막 그 한 채 5억씩 들여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창고 갔다 갈 사람한테 그 집을 주냐 싸게 우리 돈으로. 지역이 같이 고민해야 돼요. 그 문제는. 우리 학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지 어떤 한 사람이 통합을 하겠다. 뭐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역사회가
지역의 문제를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 전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분야별로 위원회를 꾸리던 토론 자리를 만들던 학습의 자리를 만들던 간에 좀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게 뒷받침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나 환경이나 돌봄이나 모든 문제를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고 하면 물론 뭐 주민자치회가 맞는 키는 아니지만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정치인이 그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지속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자치회가 그런 문제. 자치회가 되니까 권한이 생기니까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육의 문제를 A면이 인구가 줄어서 학생이 없으면 그 학교를 어떻게 특성화시킬 거냐. 지역 주민이 우리는 우리 면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리 특성에 맞춰서 하고 예산도 주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특성화 학교가 교육청의 주가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교육 예산과 행정 예산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 주민자치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적인 학교를 만들어 간다라고 합의되고 지역 주민까지 되면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충분히 그 학교가 특성화 학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말 그 특색 있는 특성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렇게 하면 그런 특성화를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 특성에 맞으니까 유학을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 경제, 지역, 청년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장기 10년에 대한 아까 질문도 드렸는데 진안의 핵심적 먹거리를 뭘로 볼 것인가? 가령 뭐 관광이나 농업으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내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교육 프로그램. 그것이 특수 목적의 고등학교라면 관광이든 농업이든 그중에 뭐 스마트 농업이든 아주 전문 인력들을 양성해내고 만들어낼 만한 교육 인프라가 일단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일하고 정주하고 그래서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함께 고민이 돼야 되는데 다 각기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과연. 정말 우리 지역이 10년의 미래의 핵심적인 먹거리 사업은 뭘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우리가 과감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교육과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저는 함께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먹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따라가면 맨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러 분야로 얘기할게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수박, 고추, 요즘 상추가 좀 많더라고. 가격이 어떤 때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품목이든지 하려면 확특화해가지고 우리가 그 품목은 진안이 가격도 결정하고 우리 진안에서 출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파동날 정도로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이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하려면 충분히 투여하고 예산도 투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관광에 관련된 산업은 뭐 어떤 큰 시설을 해서 이렇게 관광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분절되어 있는 임도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그것을 트레킹이나 예를 들면 산악자전거 길을 잘 만들어내면 1000km를 만들려면 산악자전거 1000km를 만들어내면 20단계 정도 만들 수 있거든요. 50km씩 20단계를. 그러니까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20단위는 못 가. 1단위부터 가야 돼. 예, 난이도로. 우리가 코스를 정하고 여기 하루에 한 코스밖에 못 타. 이렇게 하고 여기 타는데 돈도 내야 돼. 근데 그 돈을 내면 우리는 이제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거죠. 뭐 한 코스를 타는데 3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3만 원을 받고 돌려주는 거죠. 3만 원. 지역에서 소비하라고. 이렇게 1000km 정도를 만들어내면 최소한 3번이나 4번 와서 있어야 되는데 열흘씩. 전국에 그런 1000km짜리 자전거 코스가 없죠. 없죠. 예.
코스도 잘 만들고 코스도 예를 들면 난이도에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잘 결합하면 이게 이제 어떤 먹거리가 생기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하루 타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최소한 휴가 때 와서 탄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나 열흘씩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서 타기 때문에 자전거 회사가 서비스를 줄 수밖에 없대요. 거기에 이제 뭐 부속 헬멧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라고 봐요. 호텔을 뭐 몇백억 들여 짓는 것보다 그렇게 소규모로 오는 사람들 민박 펜션 이용하게 하면 되고 그 자전거 그 산악 자전거 코스가 국제 규격이 있대요. 그 부분 한번 더 깊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좀 멋진 관광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충분히 그것을 기획하고 잘 짜고 잘하면 훨씬 더 좋은 매력적인 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볼더링도 있고 플라잉 낚시도 있고 뭐 FPV 드론 대회 같은 것도 용담호라든지 순마이선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면 우리 진안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묶고 있는 게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앞으로 진안의 먹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자연의 조건들을 활용해서 가령 뭐 아까 레저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부수적 산업으로 농업도 특화된 이런 작물들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들을 구축해내겠고 그런 전문 인력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로 지역에서 안착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속에는 음식, 숙박, 다양한 레저, 뭐 이게 치유 활동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면은 우리가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도 충분히 유학을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그런 창조적인 활동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지역하고 접목해서 우리 지역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꼭 이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지속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상명 하달식으로 예를 들면 동네에는 이장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이장이 하면 되고 안 돼. 이런 구조.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분야 그런 분야는 그 전문가 집단이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되면 좀 발전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죠. 진안군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그 전문가나 이런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고 또 어떤 건물은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이유는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맞습니다. 관점도 그렇고 좀 철학도 바뀌어야 된다. 당연히 바뀌어야죠. 어쨌든 저는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는 지금 뭐 5주, 6주 하는 그런 관에서 하는 교육 말고 저는 청년 대학을 얘기했거든요. 2년제. 거기에 배움이 필요한, 나이를 불문하고 배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기술과 어떤 소양을 입혀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저는 그분들에게 월급 주면서 교육시켜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당당하게 새로운 그 혁신을 일으키는 주체로 설 수 있게끔 정말 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인들 문제도 복지 대상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좀 주체로 세우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제 오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주체로 좀 세울 수 있는 방법 이런 좀 시각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 되시니까 이제 다급해지셨네. 네, 법적 노인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각을 좀 달리 하게 됩니다. 사실 통폐합 문제는 그 모든 그 수단과 모든 역량을 다 해보고 안 되면 통폐합을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모든 지역의 중심이거든요. 교육은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한가? 라고 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통폐합 얘기를 정치인의 입에서 이제 하는 건 제 기준으로 본 적 옳지 않고 지역을 그냥 버리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역량과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투여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최선은 좀 다 해보고. 근데 지금까지 행정에서 군에서 안 했어요. 그거를. 그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잘 눈여겨보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방관하고 있거든요. 저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어쨌든 시범사업이 2년이지만 시범사업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제 뭐 그럴 거라고 저도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예산 문제나 이런 걸 반영해야 되니까 뭐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뭐 한다고 전제를 하고 선거의 임박할 시점에서 각 지자체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 이런 것들로 덜썩 받아안긴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집행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인구 증가의 실질적인 이런 결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시행될 거라고 보는 전제하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제대로 된 기본소득 사회로 안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이 그 정치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지난군의 현실로 봤을 때 기본소득이 가능하냐?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는 기본소득은 명확히 세원으로 하는 이게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시범을 하지만 국가가 분명히 저것을 지속 가능하고 그것을 전국으로 지역 소멸 지역에 확대하려면 새 원을 발굴해야 할 거예요. 로보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방 정부는 가능하냐? 지방 정부는 가능하지 않죠. 세금은 이 세원은 정확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방 정부가 어떤 세금을 만들어서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소득은 지금 우리 진안군의 현실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 지금 후보님들 보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뭐 태양광 발전이나 그 부산물을 이용한 발전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부산물은 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태원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냐면 일단은 선로가 없고 그것을 하려면 송전선로 만들어야 돼. 송배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2030년까지 아마 가능하지 않아요. 2030년까지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변전소가 2개가 확정돼 있지만 이것이 빨리빨리 시행이 돼도 2030년이 넘어야 아마 변전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변전소가 만들어지고 송전선로가 협의가 돼야 태양광도 할 수 있고 햇빛이나 바람이나 이걸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제 30년 이후에는 송전선로라든지 변전소가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송전선로가 가도 괜찮다. 동의한다. 그것이 합의가 되면 용담된 태양광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또 명확히 얘기하면 용담댐의 태양광이 전주 시민이나 군산 시민들이 협의해줘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너는 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면 안 돼. 정치인이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그거 하려면 전주 시민들이 진안군이 용담댐 관리 잘해. 물도 잘 관리해. 태양광 해도 우리 물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속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도도 승인하지 않겠어요. 지금 65만이고 우리는 2만 5천인데 도지사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도지사가 전주 시민 얘기 듣지. 후보님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까? 이제 국가가 세원으로 하는 것만 받아서 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기본소득이라고 봐지긴 해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그 어려움이 있죠. 준다고 뭐 다 준다는데 또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아니, 이거 솔직한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나 도의 예산으로 뭐 비중을 높여서 사실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본소득을 15만 원씩을 주는 걸 지방정부 보고 30%를 내라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방정부는 세금을 걷지도 못하고 딱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30%를 내라고 하면 우리 지난 거 같은 한 150억 이상 내야 150억 정도 될 거예요. 1년에 150억을 계속 우리가 1년에 세금을 걷는 게 한 300, 한 30억 될 거예요. 50%를 거기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금만으로 하면. 근데 그것을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제 생각에도 이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거의 뭐 대부분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점과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못 받아들인다. 지금과 같이 토목공사하고 건축물만 짓고 그리고 사실은 참 엉뚱한 데 쓰이는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막고 뭔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는 제가 생각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을 주려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얘기해야 돼요.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개념으로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고원사랑 상품권을 하면 그 50만 원어치 사면 10%를 할애해 주니까 그것도 사실 기본소득의 개념이잖아요. 또 지금 학생들한테 5만 원? 3만 원? 네, 바우처를 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면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봐져요. 또 어르신들한테 임의용권 주잖아요. 12장, 10,000원짜리 12장을 주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기본소득 사실 주는 거거든요. 또 농민수당, 또 기본소득의 개념은 정시성으로 보편적으로 정액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1일 날 단 10,000원부터 예를 들면 우리 지난해 시작하자. 매월 1일 날 우리는 10,000원 무조건 준다. 누구든지 그것도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준다.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3대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본소득을 10,000원씩 주든 5만 원씩 주든 줄 거냐. 우리 지난형의 기본소득을 꾸려서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죠. 사회적 합의가 명확히 필요하다. 제가 이우규 후보님 처음 만나 뵐 때부터 기본사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기본사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본사회에 대한 철학은 분명히 세우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은 국민들과 협의해서 그 방법이 찾아진다면, 주민들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하실 생각은 있으신 그건 당연히 해야죠. 재원 마련에 있어서 좀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문제 사실 고민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 짜는 거 격일 수도 있겠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지금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들 좀 줄이고, 그래서 저는 철학과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에 목표를 두고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기본 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이 있어야 이게 이제 정책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을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단계를 넘어서 기본사회가 됐어요. 우리 이제 기본사회는 사실 더 좀 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거, 교육, 병원, 뭐 이런 교통 이런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서 기본사회로 갈 거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대중교통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기본 사회는 그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자유스럽게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사회잖아요. 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교육을 다 하고 있고 장학재단도 많이 잘 돼 있어서 교육도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교육이 안 되는 부분. 또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에 맞는 특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이 국가의 일원으로 잘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그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그것은 키를 살짝 바꾸면 되는 일이거든요. 또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문제는 우리는 사실 의료원도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런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기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주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휠체어를
끌거나 턱을 없애주는 거라든지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거 난방을 좀 되게 하는 거라든지 이건 주거의 자유를 주는 건데 공공주택을 짓는 예를 들면 LH라든지 전북 도시개발공사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충분히 청년주택이라든가 노인주택이라든가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본소득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기본사회일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문제는 얼마를 많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에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정시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재정 안에서 틀을 보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사회적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져요. 또 하나 그 문제에서 예산 문제죠. 결국 고가를 잘 지키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간이 너는 너무 새는 게 많다. 일단 요거부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과 추진이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뿐만 아니고 웬만한 지자체가 그 예산 전문가가 없을 거예요. 우리 지난번으로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예산을 쓰는데 그 예산을 장기 단기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전문가가 사실은 없어요. 정치인도 모르죠. 공무원도 사실 그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산 전문가가 잘 없다. 지방정부에. 지방정부도 이런 전문가가 예산을 잘 써야 되고 우리는 지방정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화수분 같이 오래 쓰면 또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맨날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안은 부채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채가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좀 안 한 것일 수도 있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가를 잘 세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 하나 중에가 이제 뭐 부당 수급인 경우들 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지도 않은 연장 근로를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타가는 경우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마치 군 예산들을 공돈처럼 이렇게 저렇게 쓰는 이런 구멍들이 꽤 있다고.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라도 해서 밝히든지 안 그러면 정치인들이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일일 그거를 텐데. 정치인이 하기 힘드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감시관 고용을 해서 이거 수사라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고하게 하면 돼요. 군수가 나설 것도 없어요. 의회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회조차도 자기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뭐 공무원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을 테고 예전부터 쭉 해왔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지방자치의 폐해도 있다라고 하지만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해가지고 민간을 끌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이 뽑아서 우리 주민의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역할을 정치인들이 잘 못한 부분이 있죠. 가서 그냥 순치돼가지고 공무원들과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선출직 공직자가 존중받는 것은 국민의 대리인이고 국민이 선출해졌다는 이유거든요. 선출직 공직자로 들어간 사람은 그 주민들의 주권을 받아가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된 공직자들이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주권자한테 받은 명대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변하게 돼야 되겠죠. 사실 이제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갑인 정치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갑인 이때 갑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 또 선거 끝나면 또 정치인이 갑이라고 하니까 당선된 사람이 갑이라고 하니까 지금 갑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 정말 잘하셔서 내가 선거 끝나도 갑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갑질을 하시는 것이다. 갑질을 잘 하셔야 내 삶이 바뀐다. 또 우리가 바뀐다라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갑이 돼서 꼼꼼히 후보들을 좀 잘 보고 또 잘 감시도 하고 저놈이 잘할 것인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하시고 그런 선택이 되면 좋은 진안군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겨울 잘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